자, 오늘은 아주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이죠. 네. 네, 이분과 함께 저희 신과대화도 여러 차례 아마 제가 진행을 좀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시리즈가 이제 끝난 이후에 아마 저녁 시간에 우리 센터장님도 뵀었죠? 네, 저는 몇 달 전에 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1월에 뵀었던 것 같아요. 1월에 뵀었네. 네네네. 네. 자, 과연 그 사이 어떤 것들이 또 바뀌었고 또 이번에 CPI 발표에 관련해서도 아마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학주 교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잘 지내셨죠? 예, 뭐 방학이었으니까 좀 편하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방학 끝나면 이제 다시 또 학교로 강연을 또 하러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강의하시러. 이제 저희 학교는 일주일 먼저 시작해서 네.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개강 준비 들어가고 아. 원래 자고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는 개하고 이제 개강을 앞둔 교수는 건드리지 마라. 예민하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군요. 예, 그렇죠. 근데 벌써 개학기 가까웠군요. 네. 벌써. 네. 자, 개강 앞둔 교수님 여러분도 채팅 잘 쓰세요. 잘못 쓰시면 우리 교수님 화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좀 여쭤봐야 되긴 하는데 그 중에도 최근에 있었던 일 몇 개 좀 먼저 좀 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요즘 경기 침체를 지난 연말과 연초에 많이 걱정을 하다가 뭐 한 달쯤 지나서 이제 뭐 연착륙 쪽으로 가더니 이제는 뭐 노랜딩 얘기까지도 좀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에는 물가는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고용이 워낙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특히 미국 경제에서 이렇게 특별히 고용이 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해야 될지 교수님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뭐 한 10월이었죠. 그때 이제 뭐 골드만삭스다 아니면 뭐 JP 모건 그다음에 여러 헤지 펀드들이 이 2023년에 이제 그 리세션이 온다라고 네. 많이 얘기를 했었고 네네.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많이 조성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가장 이제 주안점으로 얘기했던 게 네.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건실하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고용이 깨지지 않은 리세션은 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용의 기본이 굉장히 튼튼하고 그러니까 1월달에 신규 고용을 보면 미국이 51만 7천 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던 건데 여기에는 물론 이제 일회성 요인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외부 활동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뭐 호텔이라든가 뭐 여행, 레스토랑 같은 어떤 접객업 같은 수요가 일시적으로 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 파월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게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서비스 부분의 인건비가 너무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약간 좀 일회성 이 비용 상승의 어떤 요인이 있다라고도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이유는 이 당장의 소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 고용의 비중이 늘고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하면 당연히 소비가 줄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래를 위해서 어차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소비하고 상관없이 고용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산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에서도 신성장 산업이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고용에서도 당장의 소비보다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고용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산업이면 이제 예를 들어 빅테크 같은 데가 이번에 고용 많이 좀 줄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은 네네. 미국에서 이제 전문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그 텍 쪽이 많죠. 네. 예, 근데 거기하고 이제 헬스케어랑 합쳐서 보면은 네. 거기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690만 개였어요.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보면 57,300개가 늘어난 거죠. 네. 근데 그 같은 기간에 미국 전체의 일자리가 늘어난 거는 12만 3천 개.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이라든가 전문직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이 한 고용 기여도가 한 46% 정도는 되는 거죠. 전체 예, 산업에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고용에 많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의 원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요즘에는 뭐 약간 펀딩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일자리 해고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구조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확실히 그 미래를 위한 투자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고용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신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가. 근데 구경제를 지금 당장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 양쪽에서 고용은 늘어나서 네. 이제 실업률이 생각보다 낮다. 근데 인건비발 인플레가 안 오는 이유는 네. 이제 그 구경제는 어차피 부가가치가 좀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신경제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재구실을 못하는 부가가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규정도 지금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에 적당한 인력도 아직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교육도 잘못된 거죠. 네.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건 반드시 실업 사태를 동반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그 건실한 고용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경기 침체라는 건 일단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인플레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또 재발한다던가 그런 여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경계할 부분이 더 있는 건가요? 계속 그거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파월도 계속 고민을 하고. 근데 과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과연 인플레 요인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집값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네네. 지금 뭐 인플레 미국 파월이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서비스 부문의 인건비하고 집값이 안 떨어진다. 그게 이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금리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집값은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집세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기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월이 포기하고 다시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집값 떨어질 때까지 한번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냐 이런 싸움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파월이 쓸데없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이제 미국 집값이 왜 그렇게 높게 유지가 되는가 구조적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죠. 네네. 예. 그럼 2023년에 이제 대부분의 뭐 증권사들 혹은 뭐 글로벌 뭐 투자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예고를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과는 좀 다른? 당시에도 네. 그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애들이 야근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다가 자기의 생각들을 막 흘린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3년에 이렇게 금리가 유지가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숏포지션을 잡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증권사가 이제 써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러면 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이런 애들은 써줘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 사이클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아지고 굉장히 무뎌졌지 않습니까? 네. 결국 경기 순환론적인 얘기는 그렇게 워킹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니까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했던 얘기를 이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이제 증시 가격 거품이 깨지지 않았는가. 아까 이 거저 벌어서 쓰는 돈,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 그런 게 많이 없어졌으니까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오히려 이제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가 이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소비가 더 위축이 되고 결국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고 해고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의 소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투자하는 그런 고용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용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리세션이 발생했던 그런 트렌드를 보면 일단 뭐 항상 이 고용을 무너뜨리면서 세계 경제에 어떤 그런 충격을 줬던 거는 대부분이 다 과소비에서 왔어요. 그래서 과잉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성장 속도에 대한 착각이죠. 야, 잘 가고 있는데 설비 막 늘리고 그러다가 아니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인형 설비를 확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2000년대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무게 중심이 성장에서 지속성으로 이제 좀 오히려 생존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 탐욕스러운 투자는 저는 거의 못 봤고요. 네. 오히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조차 약간 사치스러운 그런 형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ESG의 의미라는 게 지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손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뭐 환경도 막 헤쳐가면서 땅에 있는 것도 막 파면서, 그러니까 뭐 이 자원들을 막 고갈시키면서 굉장히 쉬운 성장을 막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성장의
구조적으로 돌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고성장일 때는 먹이가 풍부했고 많은 인구를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성장으로 가면 그렇게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없으니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인구를 줄일 수도 없고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사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네. 하여튼 우리 그럼 인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굉장히 스마트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네, 그래서 적은 인풋으로도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극적인 놀라운 생산성의 향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 방법론이 결국 디지털하고 인공지능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투자에 어차피 인류가 가야 될 부분 그쪽을 신경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조금 그 공감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가 공급 과잉과 과소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공급은 문제가 있으니까 공급망에는 문제가 있고 쇼티지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끌어가지고 오면은 경기 침체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근데 이 물가를 지금 이제 이 높은 물가 환경을 조금 해소하려면은 어쨌든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을 늘려는 방향으로 가서 경기 침체 쪽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에 적응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답이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지금 생산자원 공급 중에 모자라는 게 인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적은 사람으로도 그러니까 사실 경제 활동 인구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는데 네. 이거를 사람들이 적은 인구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이 가상 세계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로봇가 일하는 것, 뭐 이런 쪽으로 점점 가는 거죠. 대신은 그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방향이 네. 한편으로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유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윤을 네.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근데 사실 그 방향으로 갔었을 때 가게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네.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사실은 네. 그 뭐 일반적인 사회나 지역 경제에는 네. 조금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는 경기 여지점도 침체로 더 있게 갈 수도 되는데 있겠네. 예, 근데 사람이 줄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인구가 줄어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사실 이제는 이제 실업 사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의 부족. 그걸 사실 고민해야 되는. 노동력 부족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뭐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태어날 때 100만이었어요. 네네. 네, 근데 1년에 한 100만 명씩 태어났죠. 요즘에 이번에 그 대입 응시자 수가 42만일 걸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100만을 은퇴하고 42만 들어오고 지금 한참 더 예. 줄었습니다. 1년에. 그렇죠. 한참 더 30만인가? 그렇죠. 30만이죠. 예. 뭐가요? 연평균 1년에 태어나는 예, 애들이. 태어나는 예, 아이들 그렇게 수는. 됐어요. 그게 뭐 2016년에 한 번 더 이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폭락을 한 거죠. 사실 그런 걸 감안하면 더 디지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근데 그 소비할 사람도 줄어드는데 그 생산성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이 이제 살짝 들기도 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생산성이 정말 그런 인공지능 혹은 뭐 챗 GPT로 대표되는 이런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늘려줄 건 맞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 챗 GPT가 나왔는데 네. 한번 써보셨어요? 저 한 번 해봤습니다. 한 번.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네. 저는 즐겼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잘 찾아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교수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 이제 학생이 한 40명이 있다. 근데 그 친구들 각각 개인적으로 보면은 모르는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적 능력도 틀리고, 네. 약간 궁금해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저는 한 가지 버전으로밖에 얘기를 못 해요. 근데 맞춤형으로 못하죠. 기계는 그거를 걔네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걔네가 굉장히 재밌는 방법으로 기계는 다 리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물이 그릇에 차야 넘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오는 거는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의를 얘기할 때는 그때는 이제 사람이 도제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드라마틱하게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거기에 이제 기계가 많이 공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수업할 때 일단 시험부터 봐요. 예습을 안 하면 못 들어오는 거죠. 예, 근데 그 예습할 수 있는 컨텐츠는 확실하게 준비해요. 여기다가 이제 AI 기능까지 더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본 수업 시간에는 이제
기존의 내용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막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들도 이제 아이디어도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기계 덕분에 이제 인류가 이렇게 스마트해질수록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래야 말씀드렸던 부족해진 노동 인구도 극복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빚도 갚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챗 GPT가 2022년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어떤 그 스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너러티브 AI 뭐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하더라고요. 예, 근데 빅텍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다 해결해주는. 뭐든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앞으로 금융이라는 것도 기관이 하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다. 다만 당신한테 필요한 맞춤형 어떤 이 투자 솔루션 같은 거는 이 빅텍 같은 어떤 플랫폼, 맞춤형 플랫폼이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맞춤형 솔루션을 주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려운 대로 정확하게 긁어줄 수 있을수록 이제 가치가 높은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플랫폼의 서비스가 괜찮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고 거기가 패권을 잡을 것이고 그 경제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경제 공동체, 뭐 아마존 경제 공동체, 걔네들이 이제 이 디지털 화폐도 발행을 할 것이고, 예, 그래서 이 패권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텐데 그 패권을 결정하는 게 이 AI의 정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차별화된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부르는 게 값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챗 GPT의 monthly active user, 그러니까 월간 사용자 수가 한 1억 명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1억 명까지 가는데 틱톡은 9개월 걸렸대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2.5년이 소요됐다는 거죠. 1억 명까지 돌파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먼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구글에 검색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잖아요. 똑같은 질문 던져보지 않습니까? 네네. 확실히 정확하게 찾아줘요. 어색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도 우리도 챗봇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 이제 바드 같은 거를 만들어. 네네네네. 바르드. 예, 근데 아직도 약간 좀 대답하는 게 석연치 않죠. 좀 예, 그리고 실수 한번 했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 알렉사 같은 클라우드를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조금 이 우주항공 쪽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직 AI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후발 업체들이 빨리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이 AI 스타트업들 인수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AI 그 기업들이 주가가 한번 폭락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잘 되겠지라고 생각 많이 올랐다가 아직은 뭐 이렇게 돈을 못 버네. 뭐 알파고 때였네. 예. 그러니까 상용화가 잘 안 되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폭락했었는데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 데가 뭐 버즈피드라든가 그다음에 사운드하운드 AI라든가 C3 AI, 빅베어 AI 뭐 이런 업체들 상장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비상장 기업 뭐 퍼플렉스리 AI, U.com, 뭐 니바 안디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AI 기업들 중에 치고 나가는 데를 한번 찾아보시면 예,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굉장히 좋은 임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또 그 뭐라고 그러지?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 반딩가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 젊은 20, 30대 분들이 엄청 많이 쓴대요. 그렇군요. 약간 그 싸이월드 감성으로 이제 자기 방 꾸미고 뭐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정통 뭐 완벽한 의미의 메타버스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그거를 또 열광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들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좀 같이 좀 해봐야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제 결국은 또 환율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환율이 작년에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가다가 지금 이제 또 꽤 많이 진정이 됐다가 요즘 다시 살짝 또 올라가긴 했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미국의 달러 지수를 보통 DXY 인덱스라고, 그러니까 디크니 인덱스라고 네.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로라든가 엔, 그다음에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이렇게 6개의 국가하고 달러를 상대 비교해놓은 지수죠. 그러니까 이 DXY 인덱스가 지난해 10월 초에 113까지 올라갔었어요.
원래 한 9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좀 후퇴를 해가지고 103까지 내려왔죠. 예, 그러니까 과거 달러 강세의 배경을 보면 물론 미국이 금리 올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유럽이나 중국이 도저히 거기에 돈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갔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유럽의 그 천연가스 공급 끊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럽의 인플레가 뭐 10% 넘어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럽에 채권 투자했다가는 그 인플레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제로 코비드 때문에 거의 셧다운 됐었으니까 거기에는 돈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래서 네. 안전한 미국으로 그냥 숨어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했어요. MMBTU당 한 2.4달러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는 뭐 미국에서 천연가스, 셰일가스 받아오는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됐죠. 네. 그리고 유럽 간의 에너지 거래가 좀 제한하는 그런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풀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는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중국도 이제 제로 코비드 정책을 풀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자금이 다시 미국에서 뭐 다 그 이외의 지역으로 환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미국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네. 결국 미국 은행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투자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숨어들었다. 근데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돈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투자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는 뭐 이제 돈이 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여기에 가장 뭐 환영할 만한 기업들은 스타트업들이죠. 그러니까 신성장 기업들. 걔네들은 아직 이익 못 내니까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돈이 도니까 일단 회복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최근에 유럽 증시 막 이렇게 막 붐업되고 막 연중 고가 나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예, 그렇죠. 뭐 해석해도 중국 되겠군요. 소비재가 올라오고 유럽 올라오고 다 같은 맥락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돈이 돌고 이거는 증시 전반적으로 괜찮은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뭐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소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중국 소비. 네네. 그러니까 야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저축이 엄청 늘었죠. 그렇죠. 거의 뭐 돈을 못 썼으니까 네. 이제 뭐부터 쓸까? 아마 사치제. 못 썼던 거 한 방에 좀 큰 거 사고. 그러니까 원래 럭셔리 이 그 수요 중에 중국 사람들 차지하는 비 30% 넘어요. 근데 걔네들이 거의 동결됐었으니까 이제 좀 좋을 것이다. 그래서 LVMH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루이비통을 비롯해서 60여 개 브랜드로 섞여 있는 이 네네네. LVMH 주가가 신고가 이제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럭셔리 소비재들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그 네, 얘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계속 사실상- 누가 사줬다는 네, 얘기죠. 네, 네. 그게 중국인이 사준 게 아니라 결국 미국인 부자들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들의 어떤 그 부가 더 두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도 더 빨리 늘어나고 있지만 네. 하여튼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부자들이 부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나 투자 쪽에서 이제 부자들의 영향력, 이 결정력이 훨씬 더 강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가 뭐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정프로님 부자죠. 그러면 어떤 걸 사고 싶습니까? 저요?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사고 싶은 거 저는 사실 좀 뭔가를 이렇게 뭐 물건 이런 거보다는 뭔가를 경험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무슨 크루즈 한번 타고 네네. 싶고 어디죠 막 멕시코 이런 데 한번 여행하고 네. 싶고 이런 거에 돈 좀 쓰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저는 시계는 지금도 안 차거든요. 시계 같은 거나 뭐 반지 먹고 이런 건 전혀 이제 관심 좀 없고 네. 예. 그래서 뭐 그 디즈니 같은 데가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체인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걸 원스톱 서비스 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갖고 있는 거죠. 디즈니 뭐 그런 쪽도 괜찮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일단 부자들은 희소성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좀 과시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쪽도 좋고,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시간을 오래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걸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런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더 스마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컨텐츠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 스마트폰이
폰이 어떻게 더 비싸질 수 있어? 막 이런 생각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전자한테도 괜찮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남한테 과시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전기차에서도 전기차의 벤츠가 과연 테슬라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업체가 완전히 럭셔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굉장히 공급이 제한적인 거를 많이 타겟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도심 주택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도심 예. 주택? 예, 그러니까 이 주택이라는 게 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전반적으로 주택의 수요는 떨어지겠지만 네. 그래도 이 아주 한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야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공급이 제한된 그런 네. 도심 주택은 저는 계속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럭셔리 소비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게 중국의 어떤 그러한 소비 복귀에 따른 반짝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LVMH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꾸준히 상승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보면은 럭셔리 살 때 딱 브랜드 하나만 사더라고요. LVMH만 사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모든 그 럭셔리 다 브랜드 있어요? 60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미넌트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걸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네. 보복 소비가 대단하겠죠. 네. 여기 저 현대백화점만 봐도 네네. 예, 꽤 비싸 보이는 것들도 잘들 구매를 저는 하시는 것 그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딴 생각이 났었던 게 계속 머릿속에 보복 소비가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벤져스가 사실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벤져스의 원래 의미가. 그런데 엔드 게임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 어셈블이라고 하는 그 캡틴 아메리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조합 모여라. 네. 네. 다 같이 모여서 보복 소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싹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국의 제대로 된 소비를 볼 수 있는 게 올 상반기겠네요. 그러면. 뭐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히 회복이 되는 거죠. 네네. 이제 뭐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 소비, 그러니까 결국 이 대중이 이끄는 어떤 스마트한 소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존이 미국의 소비를 일깨웠던 것처럼 계속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런 제품도 있다고 얘기하고 기존 제품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중국도 이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얘네가 이 인민을 선동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규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골든쉐어를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1%의 지분으로도 너희의 어떤 경영권을 또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잡았으니 이제 너를 좀 풀어줘도 돼라는 말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알리바바, 텐센트, 그러니까 중국은 소비 회복 아니면 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그 중국의 택주들을 조금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앞서 이제 달러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조금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달러가 이제 기조적인 만약에 약세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국내에서는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도 워낙 많아졌다 보니 사실 이럴 때는 그럼 또 그러니까 미국을 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 재산의 반은 달러로 바꿔놔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 원화의 어떤 구조적인 약세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예, 한국인으로서 이 달러의 재산 비중은 한 50% 정도로 잡아놓는 건데 지난번 1,400원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뭐 금리를 너무 쓸데없이 올리면서 이렇게 됐는데 계속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달러를 다 팔았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낮아져서 조금 뭐 충분히 이제 밑에서 길만한 때가 되면 반드시 달러 비중을 다시 높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한국에 과연 미래가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대입 지원자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65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42만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고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16년에 한 번 더 이 출산율 하락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출산율이 확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네. 그 타격이 지금 오는 거고 20년이 지난 지금 오는 거고 2016년에 이렇게 한번 떨어진 거는 아마 2035년 뭐 이런 때 한번 다시 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태어날 때 뭐 출생아가 100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25만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경제 활동 인구가 뭐 75만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1년에. 예, 그러면 사실 이런 경제에서 무슨 소비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라는 거는 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주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심지어는 이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 인구죠. 예.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줄어드니까요. 예. 다 저축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자산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고. 네. 하여튼 결국은 이 투자가 된다는 건 돈이 일한다는 건데 소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데 기업이 누가 돈을 투자를 하게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한국에 들어와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한국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화의 구조적인 약세 요인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수출 기업들도 이제 그 해외로 나가야 되는 형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에서도 이 물건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들어오라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의 안정성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이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이제 패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조업을 해야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요타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제 그 전기차 업체가 전기차를 안 팔려 그래요. 리스를 주려 그러죠. 왜냐하면 그 다 쓰고 난 다음에 배터리를 소유를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자기가 뜯어서 가질 수 있으니까. 재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이 전기차 사업 배터리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 들여 와야 종업원 월급 주기 위해서 달러 팔고 원화를 사야 되는 그 거래가 늘어나는데 그런 거래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요즘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물건을 이렇게 수출을 하면 이 물건 어떻게 만들었냐, 어떤 에너지 써서 만들었냐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은 어떤 에너지 썼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아리백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부담이 그만큼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예.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까. 그렇죠. 일본과 더불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화의 하락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미국 주식 투자가 한국 주식보다 나은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개인들은 한국 주식을 좋아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 3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저의 어떤 얘기하는 어떤 그 주파수하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약간 다르고. 근데 이제 개인들이 어떤 판단하냐면 자기는 주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개별 종목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그 증시에서의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이 정말 충분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가 지수는 근데 계속 별로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단기적으로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굉장히 단기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길게 보면 안정적으로 딜리버리 할 수 있으면, 근데 만약에 주가 지수에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네. 코스피보다는 S&P 500이 낫죠. 왜냐하면 자기 자본 이익률도 S&P 500은 한 10에서 15% 정도는 하고 우리나라는 9에서 10% 정도 되니까, 그리고 또 S&P 500이 훨씬 더 이 성장성 있는 기업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라고 보고, 두 번째는 개별 종목을 하는데 미국 주식은 잘 모른대요. 근데 과연 한국 주식은 정말 잘 아는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도 그냥 뭐 따라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워렌 버핏 트래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항상 자기 포트폴리오를 분기 말마다 이렇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잘 바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그냥 카피하면 되는데 왜 그걸 꼭 자기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냥 그거 따라 해도 되는데 굳이 네, 왜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그 정보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험한 선택들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워렌 버핏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아, 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까 그런 희망으로 갖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못 이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증적으로 보면 못 이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고 네. 내가 투자한 게 얼마나 올랐나 아침에 그 보는 짜릿함 네.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그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하겠죠. 네. 근데 미국의 금리도 함께 하락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뭐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 그랬죠. 금리가 빨리 떨어져서 네. 채권이라도 굉장히 캐피탈 게인이,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빨리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 정도의 금리로 돌아가면 한 시세 차익이 30% 정도는 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거 이상으로 아웃퍼폼을 하려면 결국은 이 인류가 미래에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디지털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로보틱스, 사이버 보안 뭐 이런 쪽의 주식들은 그 30%를 좀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달러가 약세일 때 조금 더 받는 조정 때는 공격적으로 해볼 만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미국 주식 공부를 해야죠. 네. 그렇죠. S&P 500 지수를 예를 들어 제가 한 30년 들고 있으면 많이 오릅니까? 예,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까지, 그러니까 네. 주가가 무너졌을 때, 2022년 초까지요. 예, 예. 예, 예. 그때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한 연간 한 8% 정도는 나와요.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해가지고 8% 이상 나와요. 복리로. 아 그래요? 아 그 지수 사는 것도 배당 줘요? 그 뭐 배당이 당연히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이제 개별 기업들만 주는 줄 알았어요 배당을. 아 지수도 배당을 주는군요. 그러니까 배당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수익률을 네, 감안한. 감안한. 네, 예, 배당 예, 수익률을 예. 감안한. 감안한 네, 네. 지수 수익률이 네. 이제 한 8% 정도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건 이제 좀 다른 말이군요. 네네네네. 아, 배당을 준다는 거는 배당 주는 게 아니고 네. 배당 수익률을 네, 감안한.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1년에 대충 한 8% 번다는 거죠? 8% 이상 가죠. 예, 예. 아, 8%. 아, 1년에 8%좀 부족한데 저는. 그런가요? 그래요. 아니, 그 봐봐. 정도의 불과 한 지난 12월 달에 네. 이제 막 은행들이 특판 예금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특판 예금들이 그때 나와서 저도 가입한 것 중에 하나가 5.8%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 사라졌어요. 이제 그런 금리의 그 적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엄청난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으면 음. 1년 후에 108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20년을 지금 정프로님이 계속 이기 8%를 이길 수 있냐고요. 그 20년을 그 지속적으로 컨시스턴트리 이길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년 네, 네. 한 해에 그냥 한 50당 모으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하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은행에 좀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속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보셨죠? 네, 네. 네, 거기서도 보면 생각보다 물가가 좀 덜 떨어졌고 네, 이유 네. 중에서 보면은 가장 크게 작용한 게 에너지가 또 생각보다 다시 좀 물가를 자극한 면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주거 비용 부분이 영향을 주었거든요. 네. 네. 계속 이게 올해 상반기에 금융시장을 괴롭힐까요, 물가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파월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집값을 얘기하는 거죠. 거주비에 대한 어떤 그런 물가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이제 올렸는데 그걸 갑자기 떨어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코로나의 잔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집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금리 올려서 모기지금리 올려놨는데 집값이 잘 안 떨어지니까, 너무 늦게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월세만 잔뜩 올라버린, 그러니까 약간 좀
잘못된 정책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지난해 초부터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미국 주가 지수는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집값을 나타내는 그 케이스 슐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보다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조금씩 조정을 보이는데 너무 늦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아직도 그냥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200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 20년간 미국 주택 지수 미국 주택 지수가 연평균 3.8%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쭉 이어보면 엑스트라폴레이트 하면 네. 그러면 한 2022년에는 한 230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근데 300이 넘었으니까 너무 급하게 오른 거 아니냐. 제가 봐도 너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금리를 그래서 급하게 올렸음에도 네. 집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더라.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주택 대출이라는 게 미국이 거의 다 고정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파월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근데 사실 금리를 올리면 신규 주택 수요도 영향을 받지만 네.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미국 모기지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가 아직도 26% 정도는 돼요.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프리페이먼트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택 대출 받을 때 나 5% 받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그 내려간 금리로 다시 재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출 받는 기간 동안에 한 평균적으로 내는 금리는 3.5% 정도 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금리가 확 올라 버려 가지고 그런 기회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되면 실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집과 관련된 그 파생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뭐 가격이 급락하는 파생 상품도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기초 자산이 뭐냐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끊어버리려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전세 미국엔 전세가 없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요? 그 레버리지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 그래서 이 11월 미국 주택의 중간 가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디안 프라이스를 보면은 정점이었던 6월에 비해서 10.4%가 하락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슐러 그러니까 네. 주택 가격 지수는 3.6% 하락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싼 집이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부자들은 집을 팔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저축을 선호하는 그런 노인들이 굉장히 두터워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성장을 찾을 기회가 별로 안 보인다. 네. 그렇다면 이 저성장 속에서 안정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택만큼 안정성 있는 자산이 있냐? 뭐 이렇게 주택이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과거에 이제 집을 한번 팔아봤습니다. 근데 그리고 다른 자산을 이렇게 봤는데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팔았던 집을 다시 사게 되는 그런 게 학습이 되면서 이제 집을 안 팔고 버티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2022년 1분기 기준, 그러니까 작년 1분기죠. 그때 이제 미국 주택의 중간 가격이 42만 8,700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 하나로는 한 5억 원이 좀 넘는 거죠. 그리고 임대 수입, 집을 사서 임대를 놓으면 한 뭐 연간 2만 4천 달러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한 5.6% 정도, 연 5.6%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50대 도시로 한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 수익률이 4.6%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정도만 해도 준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작년 1분기보다는 지금 집값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좀 낮아졌겠죠. 예. 근데 그래도 fine, 뭐 땡큐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이 올라오는데 월세도 아직까지는 따라 올라와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뭐 이렇게 봐주는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저축 인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서 뭐 네. 집값을 버텨준다 뭐 하는 거는 증시에도 긍정적이죠. 예, 그래서 주가도 사실 금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왔으면은 네. 제가 보기엔 반토막 나는 게 과거의 상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한 30% 선에서 버텨주고 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여튼 이런 이 증시에서의 어떤 내성, 내구성 이런 것들은 꽤 있다라고 보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이 인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은 매력을 잃지만 그래도 비싼 집들은 그러니까 도심에서의 어떤 그 비싼 주택에 대한 핵심 수요, 지역들. 그게 네. 이제 한정적인 뭐 그런 수요는 굉장히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럼 비싼 집들은 더 비싸지고 지금 좀 애매한 가격대 주택들은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저희가 뭐 더 이것저것 좀 여쭤볼 게 많은데 네. 오늘 이제 또 저녁 시간이 다 마무리가 좀 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여쭤보고요. 우리 교수님이 근데 이제 강단으로 돌아가시면 네, 네. 언제 다시 이제 방학이 시작됩니까? 근데 제가 창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네. 서울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가끔 네. 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도 너무 죄송해하지 않으면서 연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동대 우리 김학주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